자,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황인데 상임위원회 때문에 옛 갈등, 옛 감정 같은 게 풀리지 않는 분들 사이에 한솥밥을 먹게 생긴 일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호 차장, 오늘 대통령이 애국가 사령관을 만났다고요? 누굽니까? 네, 애국가 사령관, 4월 말 한미연합사령관에 부임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입니다. 네. 오늘 그 청와대에서 접견을 했는데요. 자, 건장한 체격의 이 키가 든든한 아주 크네요. 네, 거수경례를 딱 하니까 박 대통령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맞이를 해서 부임 축하를 하고 또 공고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제 흑인으로 최초로 한미연합사령관에 임명됐었죠. 네. 지금 브룩스 사령관이 한국말을 좀 하십니다. 아, 한국말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연합사에서 전화해서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사단에서 미 이사단에서 대대장을 했는데요. 네. 대회장이 아니고 대대장입니다. 지금 자막 네. 잘못난 대대장 할 때 우리 카츄샤한테 배웠답니다. 네. 그래서 애국가도 좀 할 수 있고 같이 네. 갑시다 하고 간단한 한국말 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4월 30일 취임할 때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를 얘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 얘기 직접 듣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Thank you very much. 사령관이 네.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 원스타 때 이라크 전쟁 있죠. 그때 참전을 해서 공보 담당관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투스타를 달고는 미 육군의 공보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전을 참전한 경험이 있고 네.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대장이었는데 태평양 전체 육군을 담당하는 태평양 육군사령관 포스타 달고 있다가 왔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사령관들은 되게 진급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온 사령관은 좀 센 사령관입니다. 아, 과거의 주한미군 사령관보다는 이미 그렇죠. 사성 장군을 이미 알고 달고 왔죠. 활동하다가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연합사령관 하고 나서 미 합참의장 가신 뭐 배시 같은 분들이 있긴 한데 이번에 전임자도 뭐 유럽 사령관 가시기 세긴 한데 지금 상당히 미국이 강한 사령관들, 센 사령관들을 한미연합상으로 보내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세 가지 소식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소식, 애국가 사령관을 만났다는 소식 봤고요. 또 하나는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아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시한 연장을 놓고 여야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데요. 김영춘 농해수 위원장의 생각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무슨 행적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배제하고 예, 저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특유의 시한은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나중으로 미루고 진상조사를 해보자. 자, 세월호 진상조사 본질과는 관계없는 대통령이 7시간 행적 거기에 매달리지 말자고 얘기했다가 하루 만에 좀 바뀌었는데 당내에서 좀 압박이 좀 있었나 보죠? 당내에서 압박이 있었다기보다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농해수위가 워낙 이 부분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좀 해결안을 좀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김영춘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을 해서 세월호 변호사다 이렇게 불리는 박주민 의원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그날 당일에 컨트롤타임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당사자인 유가족들 역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영춘 의원이 이 부분을 좀 의식을 해서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언제나 모든 그 협상이 교착이 됐을 때 강경파와 온건파가 붙으면 강경파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뭐 김영춘 위원장이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좀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조금 완화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워낙 세월호에 대해서는 당내 강경한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뭐 김영춘 위원장의 본인의 좀 소신을 조금 좀 꺾은 것 같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 박소연 기자 말씀하신 대로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세월호 어떤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뜻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기간 연장 문제도 남아있고 대통령의 7시간 관련돼서 검찰도 직접 조사하러 갔다가 검찰이 우리는 조사 대상도 아닌데 하면서 거절했었잖아요. 어쨌건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힘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야당 상황이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호 차장. 이번엔 대통령 관련된 세 번째 소식인데 좀 황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를 방문해서 정상회교를 펼쳤는데 수행했던 사무관이
희한한 행동을 했다면서요. 네, 공무원 갑질도 이런 종류가 있나 싶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출장 기간 중에 아들 숙제를 시켰다는 건데요. 누구한테 네. 시켰느냐? 아들한테 시킨 게 아니고요. 네. 같이 간 공무원들한테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의 숙제를 프랑스에 출장 간 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이 자기가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달 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던 시기에 네. 이제 A 사무관이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는 사무관이 그 산하기관 KICT 본투 글로벌 센터라는 곳의 직원들이랑 같이 이 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출장 중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 학교에 영어 에세이를 써야 된다. 네. 제주도를 갔다 와서 뭘 했는지, 어떤 봉사활동과 환경보호활동을 했는지를 써야 된다. 이랬더니 파리 현장에서 출장 업무를 하다 말고 갑자기 번역을 하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산하기관 직원들이 A4 한 장 정도를 번역을 해줬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잠깐 정리를 하자면 네. 아들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써서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썼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럼 아버지 본인이 써서 줘야 맞았는데 네. 산하기관의 직원들한테 대신 시킨 겁니다. 아들의 숙제를. 아, 나는 한글로 쓸 테니 이걸 영어로 바꾸는 건 당신이 하시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한국으로 바로 컴퓨터로 싸서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뒷말이 나왔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 출장 기간 마지막 날에 파리 관광을 나섰는데요. 그때 이 호텔 숙박비, 관광비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이 센터에서 네. 부담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황당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숙제에 아버지 저 제주도 갔다 온 거 영어로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열심히 해라 이렇게 설명해야죠. 아버지는 대통령을 모시고 프랑스에 출장 와 있다. 너는 네 몫을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 아버지한테 해외에 출장 중에 아버지한테 전해서 아빠 나 숙제 어떡하지? 말하는 아들이나 네. 그것을 아들아 네가 해라가 아니라 같이 간 협력업체 직원에게 당신이 좀 해주지 이렇게 부탁한 미래부 사무관이나 참 부전자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대통령 순방을 따라서 사실은 외국에 나갔으면 업무로 눈코 뜰 새가 없을 텐데 아들의 숙제까지 챙겨준 이 자상한 아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요. 산하기관의 직원들, 이분들은요. 물론 힘센 미래과학부의 사무관한테 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탁할 때 이거 좀 영어로 바꿔달라. 근데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이 나는 제주도에 놀러 갔다 이걸 봤고 이런 걸 경험했다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까? 우리 제 경성으로 보게 되면 네. 정부한테 꼼짝 못하죠. 산하기관들 보게 되면 예산권을 쥐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끔씩은 산하기관 직원들을 보게 되면 영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문화가 이 보편화돼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자존심이 상했는데 저걸 좀 터뜨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이 직원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 미래과학부에서 이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한 분의 상급자를 좀 괴롭힐 수 있는 겁니까? 방법은 많습니다. 네. 산하기관들이 상당히 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걸 잘 보셔야 되는데 네. 박 대통령이 지난번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할 때 보면 유독 사건이 많아요. 네. 그 경호실에서 대통령 놓친 거 하며 네. 또 그 우간다인가에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하며 이거 하며 쭉 보면서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뭔가 지금 레임덕이 시작됐다라는 네. 느낌인데 대통령이 지금 저 경제개혁 하신다면서 뭐 대우조선 이렇게 손을 대고 하시는데 레임덕부터 정리 안 하고 하면은 굉장히 위기 맞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저걸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관련된 세 가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레임덕이랄까 대통령 수행한 공직자들은 더욱더 긴장할 것 같은데 어쨌건 이렇게 물이 좀 한두 방울 새는 그런 현장들이 계속 보이겠다는 거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임위 배분한 차례인데요. 외교통상부에서 편하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게 생겼습니다. 결정이 다 된 것 같네요.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대표께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안 받으셨고요. 대통령께 안 만나셨나요? 대표님 만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함이 되었습니다. 박세훈 기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외통위에서 일하기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외통위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외통위를 지원한 것을 두고 아마 이 통일 쪽에 좀 더 뜻을 둬서 대선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모았고요. 윤상현 의원 역시 이 외통위를 일지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이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대에서도 외통위에 있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외통위를 일지망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교통상위원회 같이 하면 같이 이제 출장도 많이 다니게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는 뭐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뭐 후속 보도들은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글쎄 뭐 아직 그 앙금이 뭐 풀렸겠는가라는 이런 관측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사실은 뭐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의원총회라든지 워크숍 같은 데서 만나서 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이미 지금 일단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공식 전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물밑에서 두 분이 어떤 극적인 화해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소원한 관계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30살 초선 여자 비례대표 의원의 르비트 의혹 때문에 발칵 뒤집혔잖아요. 자, 일단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중간 발표를 내놨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브랜드 호텔이 양쪽에서 받은 돈이 두 개의 구자에 그대로 있고 외부로 유출된 것은 전혀 없다. 확인했습니다. 누가 어느 바보가 통장 거래 났는데 거기는 돈을 훔쳤겠느냐, 다른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 지적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제가 그냥 제출이 된 기록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사전 지시 공모 여부도 핵심 사항인데 아니, 그걸 우리가 조사할 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 앞으로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자, 일단 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뭐 도덕적으로는 좀 송구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설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요. 그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부분은 전혀 당으로 돈이 유입되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이고요. 그러면 기자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당사자들을 조사를 해봤냐라고 물었는데 정작 당사자 조사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 리베이트 성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도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다른 부분 더 의혹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이럴 거면 왜 발표하냐라고 했더니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발표를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상태에서는 일종의 승부수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기소됐다가 뭐 더 나오면은 오늘의 이 발표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질 것 같은데 왜 발표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발표라는 거는요, 조사할 수 있는 거 다 조사해보고 내가 이렇게 A부터 Z까지 쭉 훑었더니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진상조사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당사 조사했습니까? 앞으로 할 건데 공모 여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공천과정 모르겠는걸? 통장 사본 하나 확인했어.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중간 결과를 발표하신 겁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선관위 고발 내용과 같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죠? 안철수 대표 지금 당원 당규 국민의당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 얘기하고 국민의당 창당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이걸 어떻게 핸들링할지 지금 국민의당의 중간 결과를 저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도 아마 저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선관위 고발 내용대로 기소하게 되면 또 국민의당이 구태정치 하나인 이 검찰의 수사는 뭐 정치 공작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 김경진 의원의 조사 내용을 보니까 만약 기소하게 되면 검찰은 망신당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검찰에게 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 고발 내용과 국민의당의 중간 발표 내용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정리해도 봤습니다. 이번엔 9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